네, 안녕하세요. 구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언가를 배웠고, 배우고 있고,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배움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 뇌가 기억하고 이해하는 원리를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고 또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그 배움의 원리입니다. 배움에는 4개의 기둥이 있고 각 기둥에는 학습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2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배움의 사주팔사라고 합니다. 그런 거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맞아요. 제가 붙여봤어요. 배움의 사주팔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많은 동물들에게서 주의라는 메커니즘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의가 정보 포화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정보와 가능성 가운데서 불필요한 정보를 거르고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집중한 생물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끌벅적한 클럽에 갔습니다. 음악 소리, 환호하는 소리가 뒤엉키지만 저는 제가 집중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기요, 나가서 술 한잔 할래요? 꺼져요. 이렇듯 무언가에 주의를 둔다는 것은 중시하는 정보는 확대하고 원치 않는 정보는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뇌는 보기로 선택한 것만 보는 거죠. 선택하지 않은 정보는 보지 못합니다. 정말 보지 못하냐고요? 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정말 앞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못 믿겠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 문제를 맞춰보세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세요. 네, 몇 번 패스하는지 보셨나요? 정답은요, 16번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주의를 집중해서 모두 맞추셨나요? 그런데요, 혹시 영상에서 뭐 특이한 건 못 보셨나요? 가령 고릴라 같은 거 말이에요. 사실 이 영상에서는 진짜 고릴라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참고로 이 영상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면 대략 절반 정도가 고릴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 미리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아마도 고릴라를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도 놓치는 이상한 점이 더 있다고 합니다. 혹시 커튼 색깔이 바뀐 것도 보셨나요? 그리고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게임 중간에 나가는 것도 보셨어요? 이게 다 뭔 소리냐고요? 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간혹 멀티태스킹 한답시고 2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건 100% 착각입니다. 첫 번째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두 번째 자극을 아예 보지를 못합니다. 공부할 때 핸드폰 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부모나 교사라면 교육할 때 핸드폰 하지 마세요.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당신이 집중해야 할 것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세요.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있습니다. 한 새끼 고양이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슴에 줄을 묶었습니다. 다른 새끼 고양이는 상자에 구멍을 뚫어 밖을 볼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새끼 고양이를 회전목마에 태워서 둘의 움직임을 완전히 같게 만들었습니다. 둘은 실상 같은 시각 정보를 받습니다만 한 마리는 자기 발로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보고요, 다른 한 마리는 상자에 갇힌 채로 수동적으로 봅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적극적인 새끼 고양이는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됐습니다. 수동적인 새끼 고양이는 좀 충격적이게도 시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수동적인 생명체는 배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생명체는 잘 배웁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할까요? 다들 언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잘 배우셨나요? 아마 인생 통틀어서 가장 잘 배우고 물체와 상호작용하던 시기는 어린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하나같이 호기심이 많죠. 바로 이 호기심이 적극적 참여의 가장 큰 토대 중 하나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모두 호기심 많은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왜 더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요? 적극적 참여를 막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난이도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잘 못해서 안 합니다. 너무 쉬우면 또 시시해서 안 해요. 적당히 어려워야 해볼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처벌입니다. 선생님이 뭔가 문제를 냈습니다. 한 어린이가 큰 확신은 없었지만 답이 떠오르기는 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 아는 사람 없냐고 재차 물었지만 역시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이는 용기를 내서 자기가 생각한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틀렸어요. 선생님은 그게 뭐냐고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반 친구들은 와 하고 그 아이를 비웃습니다. 이후로 그 아이는 선생님이 뭘 물어봐도 설령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이라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들어보고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적극적으로 참여에 나섰다가 조직적으로 혼나거나 조롱받는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지어 그게 어른이 아니라 그렇게 처벌받는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지만 그 호기심 많던 아이는 그저 입 다물고 자리를 지키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호기심은 처벌이 아니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 답이 맞든 틀리든 말입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어른이건 아이이건. 주의를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까지 했다면 이제 정말 배울 차례입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수나 실패, 즉 에러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예측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측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죠. 그 괴리를 우리는 실수나 실패, 즉 에러라고 하는데요. 그 에러를 줄이는 과정이 곧 배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을 봤습니다. 점수가 30점이네요. 보통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서 에러, 즉 틀린 문제가 몇 문제가 되냐, 이 점수에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틀린 개수대로 때리고 깜지 써오라 그러고 반성하라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건 배움의 과정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원래가 무엇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나 실패, 에러는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적이요? 그건 그냥 숫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그냥 뭔가를 합한 값이에요. 그 숫자 자체가 담고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30이라는 숫자,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그럼 진짜 정보는 어디에 있나요? 정보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틀린 문제에 있습니다. 내가 틀린 부분이 내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내가 배울 부분이고 그것이 내 예측과 현실 사이의 괴리입니다. 이 괴리를 좁히면 우리는 배워낸 겁니다. 에러를 바로 잡은 거예요. 시험은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다들 몇 점 맞았냐, 몇 개 틀렸냐, 여기에 환장을 합니다. 그 결과 뇌 깊은 곳에는 고통과 두려움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실수를 열등함의 증거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실수와 일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하죠. 그럼 아무도 나를 열등하다고 하지 못할 테니까. 결국 그럼 아무런 도전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를 배우려면 에러 다음 처벌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려면 에러 다음은 피드백이어야 합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예측하고 가설을 만드세요. 네? 가설이 틀렸다고요? 네, 맞아요. 당연해요. 배우는 과정에서 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꼭 필요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 틀린 것을, 다시 말해 에러를 바로 잡으세요. 에러는
즉각적으로 바로 잡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말씀드렸듯이 처벌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에러를 잡으셨다고요? 와,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방금 배우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처음 덧셈 뺄셈을 배울 때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 풀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자꾸 반복해서 연습할수록 빠르고 쉽게 풀립니다. 나중에 아주 숙련이 되면 이제는 보기만 해도 그냥 답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계산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자동으로 어떤 숫자가 생각이 나요. 저는 이미 이 일을 생각해 버렸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는 엄청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로 페달을 밟고 손으로 핸들을 조정하는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죠.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바퀴는 제멋대로 굴러가고 자전거는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는 예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계속 시도하고 계속 실패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처벌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페달을 좀 더 세게 밟아볼까? 핸들을 이렇게 틀어볼까? 하면서 계속 예측해서 가설을 세우고 예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윽고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눈이 모두 통합해서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숙달되면 이제 우리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거죠. 무의식적이며 자동화된 처리, 이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정리하자면 처음 배울 때는 오래 걸리고 의식적이지만 반복하면 마침내 배울 수 있고, 배운 후에도 계속 연습하면 점점 빠르게 할 수 있고 무의식적이고 자동으로 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자전거를 연습하고 잠들던 매일 밤,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첫째, 수면은 기억력을 강화하고 망각을 막아줍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루 종일 터득한 자전거 타는 법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영어 단어도 잠을 푹 잔 사람은 훨씬 덜 까먹고 더 많이 기억합니다. 둘째, 수면은 새로운 원칙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의 신경세포들은 빠르게 재활성화되는데요. 이때 긴 간격으로 활성화되던 신경세포들이 서로 인접한 상태로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뜻은 일견 연관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종합하고 압축해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지식으로 전환한다는 말인데요. 제가 통찰을 주는 안경에서 공개한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끼리 연결을 만드는 일을 뇌가 밤에 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은 잠을 잘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수면과 관련된 한 가지 속설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나온 썰인지 잠자는 동안에 영어 단어 녹음한 거 같은 거를 틀어놓고 자면 그 다음날에 그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더 잘 외워진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본 결과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에 새로운 정보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낮에 경험한 정보들을 재활성하거나 재현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어처럼 복잡한 걸 배우려면 낮에 연습하고 밤에는 자면서 이미 습득한 것을 재활성하고 통합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그냥 푹 주무세요. 배움의 사주팔사 최종 결론입니다. 완전히 집중하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실수해서 배우자. 매일 연습하고 밤에는 푹 자자.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